하지만 아버지, 형수와의 관계는 관계가 어떻다는 거냐?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른 새벽 5시 정미경은 늘 그랬듯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거대한 저택의 고요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죠. 58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하루는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남편 최진수를 떠나보낸 지 벌써 5년. 그 긴 시간 동안 미경은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집에서 난 아직도 며느리인가 아니면 그냥 식모인가. 미경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최병문 회장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78세의 회장은 여전히 정확한 시간에 식사를 원했고 미경은 그의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는 두부를 크게 썰어 넣고 계란말이는 살짝 달게 만드는 것,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회장의 입맛에 맞춰야 했습니다. 미경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군요. 최병문 회장이 식당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른 가족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묘한 부드러움이 있었어요. 미경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고맙소. 늘 수고가 많습니다. 회장의 말에 미경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중한 말투였거든요. 하지만 곧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회장의 식사를 지켜봤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역할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회장이 서재로 향하자 미경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동생 최민수와 시누이 최정숙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형수,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민수의 말에는 은근한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45살의 민수는 형이 죽은 후 집안의 실질적인 후계자가 되길 원했지만 아직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저희 아버지 드실 약은 챙겨드렸어요? 정숙의 목소리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42세의 정숙은 결혼 후 남편과 갈등을 겪으며 친정에 자주 들르곤 했는데 미경을 볼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네, 물론입니다. 미경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무시와 견제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참 언니, 우리 준호 대학 입학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미경의 아들 준호는 올해 20살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만만치 않을 텐데요. 혹시 아버지께 말씀이라도 드렸나요? 정숙의 말에 숨겨진 의도를 미경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회장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까봐 견제하는 거였죠. 그런 염려는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미경의 단호한 대답에 정숙과 민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미경은 여전히 불편한 존재였어요. 형의 아내였지만 이제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 쫓아내자니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가족으로 인정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경은 회장의 서재로 차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회장은 책을 읽고 있었는데 미경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어요. 차 고맙소. 잠깐 앉아보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 앉으시오. 혼자 차 마시기 적적합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찻잔을 들며 말했어요. 진수가 떠난 지 벌써 5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소. 이 집에서 혼자 지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회장의 말에 미경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았는데 시아버지만은 달랐어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회장님께서 이 집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하긴요. 당신이 있어야 이 집이 집다운 집이 되는 거요. 회장의 말에 미경은 눈가가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을 때 회장은 유독 미경에게만 반찬을 권했습니다. 민수와 정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가고 모든 가족들이 잠자리에 든 후 미경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동백나무가 달빛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디일까? 미경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식모도 아닌 그 어디쯤에 있는 자신의 위치가 답답했어요. 하지만 아들 준호를 위해서라도 견뎌야 했습니다. 이 집이 불편해도 이곳만이 그녀와 아들에게 안정된 거처를 제공해주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 미경은 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최병문 회장의 어머니이자 미경에게는 전 시어머니였던 고 여사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미경은 서둘러 회장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은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는데 전화를 받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2세의 고령이셨지만 평소 건강하셨던 고 여사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온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민수와 정숙이 서둘러 달려왔고 친척들과 회사 관계자들도 속속 모여들었어요. 미경은 상주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미경 씨, 수고가 많습니다. 회장이 미경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회장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고 여사는 미경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분이었거든요. 며느리라고 불러주며 챙겨주셨던 그 마음이 그리웠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밤 미경은 빈소에서 혼자 고 여사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잠시 휴식을 취하러 갔고 조문객들의 발길도 뜸해진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네요. 미경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 여사만이 이 집에서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여겨주셨는데 이제 그마저 떠나고 말았어요. 미경 씨도 여기 계셨군요. 뒤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회장님, 왜 아직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요. 부인 생각에. 회장이 미경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평생을 혼자였는데 마지막까지 혼자 가다니. 회장의 말에 미경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 여사는 회장님이 잘 챙겨주지 못했거든요. 아닙니다, 회장님. 여사님은 혼자가 아니셨어요. 회장님과 온 가족이 곁에 있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나도 이제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회장의 말에 미경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무리 큰 집에 가족들이 있어도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회장님께는 민수 씨와 정숙 씨가 있지 않습니까? 있긴 하지만 그 아이들은 나를 아버지로만 보지 한 사람으로는 보지 않는 것 같소. 회장의 솔직한 말에 미경은 놀랐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엄격했던 회장이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말씀 마세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미경 씨는 참 따뜻한 분이군요. 진수가 당신을 아내로 맞은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회장의 말에 미경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저야말로 이 집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라니요. 당신이 이 집에 있어줘서 고마운 건 우리입니다. 회장이 미경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미경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회장이 더 꽉 잡았어요. 미경 씨,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이 집에 온 후로 이 집이 정말 집다운 집이 되었소. 당신이 없었다면 진수를 잃은 후 이 집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요. 회장의 말에 미경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신 덕분에 나도 살아갈 힘을 얻었소. 이제 아내마저 하늘로 가다니. 정말 외롭습니다. 회장님, 미경 씨,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소. 회장의 고백에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회장님, 저는 지금 당장 대답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서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정숙이 돌아오는 소리였어요. 회장은 재빨리 미경의 손에서 손을 뗐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민수가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미경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어머니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길이다. 회장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고 여사의 발인이 끝나고 모든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미경은 정리할 것들이 많아 분주했지만 회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아버지와 내가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외로웠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회장만은 달랐거든요.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회장의 말이 단순한 감정적 의지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고백으로 인해 이 집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고 여사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나자 최병문 회장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미경에게 동행을 부탁했거든요. 미경 씨, 오늘도 병원에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네, 회장님. 준비하겠습니다. 미경은 회장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회장이 혼자 병원에 가는 것도 걱정스러웠거든요. 78세의 나이에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으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미경 씨가 옆에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군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더 잘 들리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회장님.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소. 회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미경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무렵 회장은 미경에게 자신의 서류 정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회사 은퇴 후 개인적인 서류들이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이 서류들을 연도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경이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회장은 옆에서 지켜봤어요. 가끔 필요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차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비서처럼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죠. 미경 씨는 정말 세심하시군요. 이런 일까지 완벽하게 해내시다니. 과찬입니다, 회장님. 그냥 정리하는 게 좋아서요. 좋아서라. 당신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회장의 말에 미경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요? 어느 날 저녁 회장이 미경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미경 씨, 잠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네, 회장님. 미경이 서재에 들어서자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장례식 날 했던 말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나이 들어 이런 말하는 게 우스울지 모르지만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회장의 직접적인 고백에 미경은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진수의 아버지와 아내라는 관계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회장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옳은지 옳고 그름을 따질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미경은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하지만 회장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제라도 여자로 살아도 될까요? 미경의 떨리는 목소리에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한 약속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가족들의 반발이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한 거죠. 변화는 금세 눈에 띄었습니다. 회장이 미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식사 때마다 미경 옆자리에 앉게 했고 외출할 때도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아버지, 요즘 미경 씨와 자주 나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그래, 혼자 다니기 적적해서 말이야.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해? 무슨 오해 말이냐? 회장의 반문에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정숙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미경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아버지와 너무 가까워지시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죽은 아들의 아내와 그 아버지가. 정숙의 말에 미경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께서 외로워하셔서 그냥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이상한 소문이 나면. 정숙의 경고에 미경은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장과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미경 씨가 내 개인 비서 역할을 해주기로 했다. 비서요? 민수와 정숙이 동시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서류 정리도 잘하고 병원 동행도 해주고 있으니 공식적으로 부탁하는 게 좋겠더군. 하지만 아버지, 그런 일은 전문 비서를 고용하시면. 아니야, 미경 씨가 가장 적합해.
우리 가족이니까 더 믿을 수 있고 말이야. 회장의 단호한 말에 민수와 정숙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정숙은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수와 아버지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요즘 아버지 행동이 너무 이상해.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유산 문제도 그렇고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가문 체면이. 두 사람의 걱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미경과 회장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미경 역시 가족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회장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도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이 감정이 잘못된 건 아닐까? 미경은 가끔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회장의 따뜻한 마음을 받을 때마다 그런 의구심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미경이 회장의 개인 비서 역할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민수와 정숙의 의심과 견제는 날로 심해졌고 미경은 그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느라 조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오후 회장이 서재에서 미경을 불렀습니다. 미경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유산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아직 그런 걱정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미리 정리해둬야 나중에 아이들이 싸우지 않겠죠. 회장의 말에 미경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유산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의 입장이 더욱 애매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미경 씨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에게요? 당신도 이 집의 일원이니까 당연히 몫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의 말에 미경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런 것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라지 않아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진수의 아내였고 지금은 내 동반자 아닙니까? 하지만 민수 씨와 정숙 씨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는 내 마음 아닙니까? 회장의 단호한 말에 미경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회장은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들 앉거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민수와 정숙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미경도 조심스럽게 소파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산 정리를 위한 가족회의를 하려고 한다. 회장의 말에 민수와 정숙의 눈이 번뜩였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생각해두고 있던 일이다. 회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먼저 회사 지분부터 이야기하자꾸나. 민수가 40%, 정숙이 20%. 그럼 나머지 40%는요? 민수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미경 씨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회장의 말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들은 그대로다. 미경 씨도 이 집의 중요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아버지, 형수는. 형수가 뭐? 진수의 아내였고 지금은 내 아내야. 회장의 폭탄 선언에 민수와 정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미경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정신 나가셨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내가 누구와 살든 그건 내 자유야. 형수와 아버지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정숙도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말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야. 회장의 단호한 말에 미경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런 식으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아요. 미경 씨, 앉으세요.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미경 씨는 이 집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답이 필요하다는 거지. 희생이요? 형수가 무슨 희생을? 진수를 잃고도 이 집을 떠나지 않고 나를 돌봐준 것만으로도 충분한 희생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죽은 아들의 아내와 그 아버지가 재혼한다니. 정숙의 말에 회장이 화를 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형수가 새어머니가 된다고요?
민수의 절규에 가까운 말에 미경이 견디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럴 수 없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볼 수 없어요. 미경이 거실을 나가려 하자 회장이 막아섰어요. 어디 가시는 거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떠난다고? 왜요? 회장님의 마음은 고맙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계속 있을 수 있겠어요? 미경의 말에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내 아내이고 이 집의 주인이에요. 주인이라니요. 그래요, 주인. 미경 씨는 이제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회장의 선언에 민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아버지, 제가 변호사를 불러서 상속 관련 법적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뭐든 해봐라.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아버지가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실 거예요? 정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야. 다만 미경 씨도 똑같이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지. 그때 미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미경 씨, 일어나세요. 민수 씨, 정숙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집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미경의 절절한 말에 민수와 정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형수, 우리가 싫어하는 건 형수가 아니라. 그럼 뭘 싫어하는 거야? 회장이 다시 화를 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수의 외침에 회장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말이 안 되든 말든 이미 결정된 일이야. 미경 씨는 내 아내이고 내 말은 이 집의 법이야. 회장의 선언으로 가족회의는 최악의 결말을 맞았습니다. 민수와 정숙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미경은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정숙은 아버지와 말 한마디 섞지 않았고 미경을 보는 시선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어느 날 밤 민수는 정숙을 몰래 만났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눴어요. 누나,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야. 하지만 아버지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시는데 어떻게 해?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나이가 78이잖아요. 게다가 요즘 행동을 보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으신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정숙이 눈을 크게 떴어요. 설마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는 건 아니지? 치매는 아니더라도 심신미약 상태로는 충분히 진단받을 수 있어요. 죽은 형의 아내와 재혼하겠다는 게 정상적인 사고인가요? 민수의 음모에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누나,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진짜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는 의사가 있어요.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아버지가 심신미약 상태라는 진단서를 받을 수 있어요. 민수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아버지의 병력을 조작해서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진단받게 하고 자신이 후견인 역할을 맡겠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가 어머니라니 내 자존심이 허락 못해요. 민수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미경을 새어머니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아버지를 무력화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들키면 큰일 나. 정숙도 결국 민수의 계획에 동조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죠. 건강검진? 지난달에 받았는데? 정밀검진이요.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셔서 걱정됩니다. 민수의 말에 회장이 의아해했어요. 깜빡하는 일이 많다고? 내가 언제? 어제도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잖아요. 그랬나? 회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민수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럼 검진을 받아보지. 회장이 병원에 간 사이 민수는 미리 준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매수한 의사를 통해 회장의 검진 결과를 조작한 거예요. 회장님,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떤가요? 치매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감퇴 증상이 있으시네요.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치매라고요? 그럴 리가. 아직 초기라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가 더 신경 써드려야겠네요. 병원에서 돌아온 회장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미경 씨, 나한테 치매가 있다고 하는군요. 치매요? 그럴 리가 없어요. 회장님은 멀쩡하시잖아요. 의사가 그렇게 진단했는걸요. 미경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장의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니 후견인 지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견인이요? 미경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법적으로 심신미약자는 중요한 계약이나 재산 처분을 할 수 없거든요. 변호사의 설명에 회장이 화를 냈어요. 심신미약자라니, 내가 언제? 아버지, 진정하세요. 의사 진단서가 나왔잖아요. 민수가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진단서에 따르면 회장님은 현재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산 분할이나 결혼 같은 중요한 결정은 결혼? 내가 미경 씨와 결혼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것도 치매 증상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판단이죠. 변호사의 말에 미경이 분노했어요. 비정상적이라니요.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해서 함께 사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미경이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회장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빨리 구급차를 불러요. 미경의 외침에 민수가 구급차를 불렀지만 그의 표정은 크게 당황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말이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회장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진단했어요. 언제 깨어나실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경은 절망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의 후견인 역할을 해야겠네요.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이시니 제가 모든 걸 결정해야죠. 민수의 말에 미경이 분노했어요. 당신이 회장님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했다고. 가짜 진단서 만든 거 다 알고 있어요. 미경의 추궁에 민수가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증거는 없어도 확신해요. 회장님이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치매라니. 형수, 의심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해칠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미경은 민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음모가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병원에서 회장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꼭 깨어나세요. 저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하지만 회장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민수는 이미 변호사와 함께 후견인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미경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거였어요. 회장이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병원에서 거의 밤을 새우며 간병을 했어요. 민수와 정숙은 가끔 들러서 형식적인 문병을 할 뿐 대부분의 시간을 후견인 절차를 밟는 데 썼습니다. 형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간병인을 구할게요. 정숙이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돌볼게요. 미경은 고집스럽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회장 곁을 떠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미경은 회장의 손을 잡고 있다가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민수와 정숙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적대시하는지 단순히 유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깨어나시면 꼭 물어볼 게 있어요. 미경이 중얼거리고 있을 때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부인, 잠깐 집에 다녀오세요. 제가 지킬게요.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못 주무셨잖아요. 씻으시고 옷도 갈아입고 오세요. 간병인의 말에 미경은 망설이다가 잠깐 집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집에 도착한 미경은 회장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의 옷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옷장을 열다가 뒤쪽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미경은 호기심에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회장의 생일이었어요. 금고 안에는 몇 개의 봉투와 작은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보니 유언장이었어요. 공식적으로 작성된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전 재산의 40%를 정미경에게 상속한다. 미경은 깜짝 놀랐어요. 회장이 정말로 자신을 생각해서 유언장까지 써놓았던 거예요. 두 번째 봉투에는 고 여사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병문이에게, 미경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진수를 잃고도 이 집을 지켜주고 있으니 고마운 일이지. 당신이 외로워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야. 고 여사의 편지를 읽은 미경은 눈물이 났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자신과 회장의 관계를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작은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회장이 직접 쓴 일기였어요. 미경이가 이 집에 온 지 10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일 뿐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집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진수가 죽고 나서도 떠나지 않고 나와 이 집을 돌봐주는 모습을 보며 이런 여자가 또 있을까 싶었다. 미경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예전에 나는 화를 잘 내고 폭력적이었다. 아내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많아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미경이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이 여자만이 진짜 내 모습을 이해해주는 것 같다. 일기를 읽으며 미경은 회장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외로워서 자신에게 의지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경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다. 이제라도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미경이가 이 일기를 읽어봤으면 좋겠다. 내 진심을 알아줬으면 한다. 미경은 울면서 일기를 덮었어요. 회장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정숙이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미경은 서둘러 일기와 유언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형수, 여기 계셨군요. 민수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네, 회장님 옷을 가져가려고요. 그런 건 간병인이 하면 되는데 제가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민수는 형수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참, 후견인 절차가 거의 끝나가요. 내일이면 공식적으로 제가 아버지의 모든 걸 대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치료 방향이며 재산 관리며 모든 걸 제가 결정한다는 뜻이죠. 민수의 말에 숨겨진 협박을 미경은 느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야죠. 이 집에 계속 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의식불명이신 상황에서 형수가 계실 이유가 있나요? 민수의 냉정한 말에 미경은 분노했어요.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직접 들어보세요. 깨어나신다면 좋겠지만 의사 말로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던데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형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민수가 나간 후 미경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의 진심을 알게 된 이상 끝까지 싸워야 했어요. 회장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당신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미경은 가방 속의 유언장을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때가 온 거예요. 병원으로 돌아간 미경은 회장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회장님, 일기 읽었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꼭 깨어나세요.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요. 그 순간 회장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미경은 깜짝 놀라며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들리세요? 하지만 회장은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경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분명히 회장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믿었거든요. 내일 민수 씨가 후견인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유언장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요. 미경은 마침내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후견인 자격을 얻은 다음 날 미경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장의 진짜 유언장과 일기장을 들고 말이에요. 변호사님, 이것들을 보세요. 이게 회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이군요. 변호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공증은 받지 않으셨지만 자필로 작성되고 서명과 날짜가 명확하니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민수 씨가 한 일들을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법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준비하시겠어요? 미경은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겠습니다. 사흘 후 법원에서 유산분할 관련 첫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민수와 정숙은 미경이 나타난 것을 보고 당황했어요. 형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 권리를 찾으러 왔어요. 미경의 단호한 대답에 민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권리라니요? 무슨 권리가 있다고?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이 있어요. 미경이 유언장을 내밀자 민수와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진짜라는 증거가 있어요? 필적 감정을 받아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재판장이 유언장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이 진짜라면 기존의 상속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정확한 감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민수가 급히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희 아버지는 현재 치매 환자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 아닙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제출하세요. 민수가 가짜 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순간 미경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진단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진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문제 말입니까? 회장님의 주치의가 아닌 낯선 의사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내린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변호사의 지적에 민수가 당황했어요. 그건 정밀 검사를 위해서. 그럼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보시겠습니까? 재판장의 제안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재검사를 받으면 가짜 진단서가 들통날 테니까요. 그때 법정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회장이 간병인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미경이 깜짝 놀라며 달려갔습니다. 미경 씨, 늦었나요?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아버지, 민수와 정숙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언제 깨어나셨어요? 어젯밤에 깨어났다. 간병인한테서 법정 이야기를 듣고 급히 왔습니다. 재판장이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정신 상태는 어떠십니까? 완전히 정상입니다. 치매라는 진단은 거짓입니다. 회장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그럼 치매 진단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하자 미경이 부축했어요. 민수가 가짜 의사를 시켜서 거짓 진단서를 만든 겁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증거도 있다. 거짓말 마라. 그 의사와 민수가 주고받은 돈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내밀자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버지는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거짓말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미경 씨를 내쫓으려 한 게 잘못이 아니냐? 회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재판장님, 저는 정신이 완전히 온전합니다. 그리고 정미경 씨와의 결혼도 깊이 생각해서 결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형수와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냐?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회장이 미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 여자는 내 아들의 아내였지만 이제는 내 아내다. 내가 선택한 여자는 정미경뿐입니다. 회장의 선언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미경 씨에게 재산의 40%를 상속하겠습니다. 민수가 절규했어요. 아버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몫은 있잖아. 다만 미경 씨를 인정하지 않으면 한 푼도 줄 수 없어. 회장의 최후 통첩에 민수와 정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미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미경의 절절한 물음에 회장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당연히 있소. 당신은 이미 이 집의 주인이야.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언장의 진위 여부와 회장님의 정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미경 씨에게 유산의 40%를 상속하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미경이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민수는 패소 후 분노에 찬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어요. 형수, 이렇게 이겨서 기분이 좋으세요? 민수 씨, 저는 승부를 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인정이라. 그런 걸로 우리 가족이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더 넓어지는 거예요. 미경의 말에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정숙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언니, 아니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정숙 씨, 아버지가 그렇게 언니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왜 반대했을까 싶어요. 정숙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법정을 나서며 회장이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었군요. 네, 회장님. 아니, 여보. 미경이 처음으로 회장을 여보라고 부르자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침내 모든 갈등이 해결된 순간이었어요. 법정에서의 승리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최 회장은 건강을 되찾았고 미경과의 관계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큰 저택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미경은 정원에서 동백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꽃을 피우지 못했던 동백나무에 다시 붉은 꽃들이 만개하고 있었거든요. 미경 씨, 여기 계셨군요.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정원으로 나왔어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다리가 조금 불편했지만
정신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보, 동백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미경이 회장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여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게요. 작년에는 꽃을 못 봤는데 올해는 유난히 많이 피었네요. 힘든 시간을 견디고 나니까 더 아름답게 피는 것 같아요. 미경의 말에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군요. 어려운 시간을 겪고 나니 더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정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현관에서 정숙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정숙은 이제 미경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수가 무슨 일이야? 준호가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하네요. 미경의 아들 준호는 법정 소동 중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이제는 장학생이 되었어요. 정말요? 우리 준호가? 미경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성적이 너무 좋아서 전액 장학금이라고 해요. 회장도 기뻐했어요. 훌륭하구나. 역시 미경 씨 아들답네.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준호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정숙의 말에 미경은 감개무량했어요. 그 힘든 시간들이 이제는 값진 경험이 된 것 같았거든요. 참, 민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회장이 둘째 아들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직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유학 간다고 하던데요? 법정에서 진 후 민수는 크게 상심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미경에 대한 복잡한 감정 때문에 집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회장의 아쉬운 말에 미경이 위로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민수 씨도 결국은 가족이잖아요. 그때 현관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민수야. 회장이 반가워하며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출국 전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예전만큼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정말 가는 거냐? 네, 미국에서 새 출발을 해보려고요. 민수가 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수. 아니,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민수 씨,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의 행복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경은 눈물이 났어요. 아니에요. 저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요. 민수가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회장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용서야? 내가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였잖아. 하지만 제가 한 짓은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지. 부자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미경과 정숙도 감동했어요. 민수야, 외국에서도 자주 연락해라. 네, 그럴게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잘 돌봐드려요. 당연하죠. 민수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갈등이 아닌 이해로 가득한 평화였거든요. 한 달 후 미경은 회장과 함께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이라니 좋은 이름이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요. 미경의 말에 회장이 끄덕였어요. 미경 씨 덕분에 좋은 일을 하게 되었네요. 재단 설립 기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장님, 재혼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기자의 질문에 회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늦은 나이에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거든요. 부인께서는 어떠세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합니다. 가족들도 이해해 주시고요. 미경의 인터뷰를 보며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인터뷰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고마워, 준호야.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아버지께도 안부 전해드려요. 준호도 이제는 회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숙이 미경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상담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야? 사실 남편과 문제가 있어서요. 정숙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미경에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진짜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생활은 참을성이 필요해. 하지만 무조건 참기만 하면 안 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야. 미경의 조언에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몇 달 후
정숙의 결혼 생활도 안정을 찾았고 민수는 미국에서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가을이 되자 미경과 회장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회장의 물음에 미경이 미소 지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사랑도 재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재회요? 젊을 때는 몰랐던 진짜 사랑을 늦게나마 만난 거니까요. 회장의 말에 미경이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이제야 진정한 여자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해가 저물어가는 정원에서 동백꽃이 다시 한번 붉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을 견디고 다시 꽃을 피운 것처럼 미경과 회장의 사랑도 시련을 극복하고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내년 봄에는 더 많은 꽃이 필 것 같네요. 미경의 말에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사랑처럼 말이에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 거였어요.